네, 오늘은 정독도서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독도서관은 북촌에 위치해 있고 원래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중등학교로 건립된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은 이제 도서관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또 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죠.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 정독도서관에 김옥균의 그 집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옥균은 여러분도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종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외국의 어떤 선진 문물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때 그런 개화에 좀 적극적이었던 소위 말하는 급진 개화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입니다. 또 오늘의 주제인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죠. 갑신정변의 주도자가 됐던 사람들은 촌 근처에 다 모여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김옥균 집터가 여기 있고 또 그 외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김옥균 거의 바로 옆집에 살았다 그러고 또 근처에 뭐 박영효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도 다 집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우니까 서로 교류하기도 좋고 또 그러면서 같은 꿈을 의논해 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독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학교 느낌이 나는 건물이죠. 네, 김옥균 집터라고 이렇게 표지석이 나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제가 찍는 곳이 입구 쪽인데 입구에서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쭉 오면 있네요. 저는 좀 왼쪽부터 돌아서 한참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이쪽에서 보면 정독도서관이 오른쪽에 표지석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한 꿈을 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갑신정변 때 김옥균은 민중들에게 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민중들이 불태웠다고 하네요. 서재필이 살던 집도 바로 근처라고요 합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같이 대화를 나눴을까요? 김옥균의 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지트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독도서관부터 지금 제가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는데 근처 골목들이 다 맛집이나 카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데이트로 오시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시국인지라 헌법재판소 근처에 오니까 경찰 버스들이 저 멀리서 보이네요. 현재가 통제되어 있을 것 같아서 밖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를 온 이유는 박교수라는 사람의 집터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박교수는 조선 말기에 당대 개화파의 약간 시조격인 인물입니다. 네, 여기 헌법재판소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개화사상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약간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교수의 사랑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뭐 김옥균, 박영효, 뭐 홍영식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개화사상에 대해서 듣고 같이 토의하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기 멀리 나무 하나 보이시죠? 저게 이제 백수홍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안 보이는데 흰색이에요. 그래서 저게 좀 흔치 않은 좀 귀한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저 나무가 있는 쪽이 그 박교수 집터입니다. 박교수는 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손자로도 유명하고요. 본인부터가 되게 똑똑한 분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박 교수를 통해 시작된 개화에 대한 움직임, 개화 사상은 이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김옥균 같은 급진 개화파와 또 온건 개화파가 또 있는데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청나라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입니다. 청나라와의 어떤 조공관계, 상하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이제 온건개화파, 청나라에게 자주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을 파트너로 생각했던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에는
그 민씨들이 주로 온건개화파였어요. 그래서 민씨 가문의 좀 대표주자 민영익 뭐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화파였습니다. 민영익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 직전에 미국에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유럽을 돌면서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서양 문물을 공부할 때 혼자 유학책을 읽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본인 말로는 그런 해외를 체험한 것이 빛을 체험했다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를 현실에서는 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까지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고종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급진개혁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균과 그 동지들을 가까이 했다고 하고요. 근데 급진개혁파가 원하던 바와 달리 점점 청나라의 또 조선에 대한 그립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또 이모군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고 해서 조선의 그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책들을 좀 반발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궁으로, 창덕궁으로 아예 들이닥쳤고, 거기에 이제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가 고종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했고, 3,000명의 군대가 파견돼서 고종과 민씨와 명성황후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청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청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전통의 조공 관계를 넘어서서 근대 질서의 어떤 주라고나 할까요? 근대적 개념의 어떤 상하 관계로서 청국과 조선의 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싶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김옥균과 그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서구 열강들이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근대화가 필요한데, 청나라에게 주권이 거의 뺏기다시피 하면은 원하는 대로 근대화를 추진할 힘이 없다,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옥균과 그 동료들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야겠다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떤 거사를 모의했던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인사동 방향이고요. 여기에 역사적인 현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볼 곳은 그 인사동에 있는 경인미술관이라는 미술관입니다. 네, 이곳 경인미술관은 박영효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금 미술관이 됐는데요. 이 박영효는 갑신정변 당시에 20대의 젊은 나이긴 했는데 고종의 전 왕이었던 철종의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 내에서는 지위가 꽤 높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미술관에 전시관들이 이렇게 많아요. 가운데는 정원처럼 있고요. 전시관들을 쭉 둘러보는 구조인 것 같고,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차향, 그러니까 한약향 이런 게 싹 이렇게 내음이 나거든요. 안쪽에 차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전시관을 꼭 안 보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 좋은 것 같고, 저쪽에는 차를 파는 그 찻집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1884년 12월 1일 갑신정변 3일 전에 급진개화파가 모여서 최종 논의를 합니다. 거사 계획을 확정하는 거죠. 이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일 후 예정된 우정 총국 낙성식 연회에 주요 군 책임자들을 불러 모은다. 둘째, 연회 중 인근의 동궁에 불을 질러 소란을 유도한다. 셋째, 혼란을 틈타 문 수뇌부를 처단한다. 넷째, 창덕궁 근처에 자객을 배치하여 시내의 소란으로 왕을 뵈러 궁궐로 향하는 주요 친청 신하들을 살해한다. 다섯째, 급진개화파는 왕을 창덕궁에서 경호궁으로 모셔감으로써 신병을 확보한다. 여섯째, 여기서 새로운 인사와 정책을 발표하고 급진개화파가 주도하는 개혁을 실행한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사위는 던져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조계사입니다. 인사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의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진짜 저기 크네요. 옛날 건물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 하는 정보 없었으면은 그냥 조계사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기가 바로 갑신정변에 처음 시작한 우정총국입니다. 1884년 12월 4일은 우정국 낙성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우정국 낙성식이라는 것은 그 우정국이라는 건물이 지어졌으니 축하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그 우정국의 담당자가 당시 홍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개화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획이 처음부터 삐걱됩니다. 별궁에 불이 나야 되는데 불이 붙었다가 거의 곧바로 꺼진 거예요. 그 좀 김옥균도 당황을 했겠죠. 왜 도대체 불 난다는 소식이 없느냐. 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여러 노력을 한 끝에 우정총국 근처에서 결국 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 상황이 펼쳐지고, 근데 그 와중에 민혁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김옥균이 준비해놓은 자객에게 이제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고, 이런 걸 봤으니까 또 참석한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민영익이 제거 대상이었는데 치명상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기는 한데 절반의 성공만 거두고 있는 느낌? 약간 찝찝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정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김옥균과 그 일행은 먼저 일본 공사관을 갑니다. 거기서 좀 일본에 조금 못 믿어왔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협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청덕궁으로 달려갑니다. 왕을 모시러 가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덕궁으로 가볼 텐데, 청덕궁에 가기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있습니다. 현대 사옥인데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이렇게 현대 사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경흥궁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요쯤에 표지석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보이진 않네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근처에 요 스님의 가게, 요 근처에 경흥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 조선의 왕 순조의 어머니 수인 박씨의 사당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라서 좀 작은 곳인데, 이제 거기로 김옥균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일단 피신시킵니다.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곳으로 그러면 신하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호패야 뭐 괜찮으시냐 이러면서. 근데 걔네 들어오는 친청나라 신하들을 김옥균 파가 통제하고 오는 족족 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왕을 모시던 왕의 매우 신을 많이 받던 유재현이라는 내시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내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죽이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가차 없이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약간 친청이기도 했고, 좀 김옥균 입장에서 좀 혼란을 준 거죠. 밖에 아무 일도 없더라, 돌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결국 그를 죽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왠지 고종의 약간 김옥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정말 나를 위해서 피신시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명성황후도 조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창덕궁 돌아갑니다. 너무 좁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게 되고, 결국에 그런 여러가지 압력을 느끼지 못한 김옥균은 이제 경호궁에서 나옵니다. 경호에 나오는데 이 근처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창덕궁은 안 가요. 바로 옆에 있는 계동궁거든요. 명성대원군 조카의 집이었던 곳인데, 여기도 뭐 넓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명성황후와
또 왕세자가 좁다 농기장 이렇게 하니까 결국엔 마지못해서 김옥균이 청덕궁으로의 복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아까 서있던 그 경호궁 터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덕궁으로 이제 가게 됐으니까 김옥균 입장에서 좀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청덕궁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호궁과 개동궁을 거치며 방황하던 고종과 그 일행은 이제 청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문은 청덕궁의 문인 금호문인데요. 이 문은 갑신정변 당시 김옥균이 이제 빠르게 고종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야심한 시각 진입했던 그 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를 보셨던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고종이 청덕궁에 있지? 경복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 사건 16년 전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완성하고 청덕궁에 있다가 경복궁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화재 사건을 크게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화재 보수 기간 동안 또 경복궁에서 청덕궁으로 이전해 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갑신정변 당시에는 고종은 청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인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문 뒤에는 인정전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마치 경복궁의 근정전과 같은 정전의 역할을 하는 메인 건물이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를 지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은 숙장문입니다. 김옥균은 아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이 숙장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머물고 있는 곳은 저 인정전이 아니라 안쪽에 침전이 따로 있습니다. 왕과 왕후의 침전으로 쓰던 건물이 대조전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조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대조전 공사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네요. 네, 이곳 대조전에 온 김옥균 일행은 아마 왕을 급하게 깨웠을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큰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왕과 왕후를 청덕궁 밖에 경호궁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대조전을 나와서 또 다른 건물인 관물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호궁에서 있었던 일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조전에서 빠져나간 왕과 왕후는 김옥균의 손에 이끌려서 경호궁으로 향했고, 하지만 청덕궁으로 빨리 복귀하자고 주장하는 명성황후의 반발에 못 이겨서 결국에 김옥균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대조전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관물원으로 왕과 왕후를 모십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처에 설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정보가 없으면 이 건물이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어떤 관광객분도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관물원 건물인데 집희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고종의 친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인가 그 어린 나이에 잘 해보겠다라는 또 의지가 담긴 그런 글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종은 그 어렸을 때 10대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 관물원으로 부인과 김옥균 같은 신하들을 이끌고 어수선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김옥균 세력은 정강 14조라고 해서 개혁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예를 들면 청나라와의 조공을 폐지한다든지 인민의 평등권을 이룩한다든지 그런 근대적인 사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들을 엄청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도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죠. 왕과 함께 얼마 안 되는 일본 군인들과 함께 여기 머물고 있으면서 1500명에 달하는 청군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다를까 셋째 날 12월 6일에 청나라 군대들이 곳으로 들이닥칩니다. 관물원은 지금 보시는 데서 아시다시피 건물이 일단 관물원 자체는 한 채고 옆에도 이렇게 벽이 다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딱 이 구조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특이하게 되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건데 그래도 수적 열세를 버티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왕은 도망가려고 하고 결국 김옥균이 뭐 붙잡아 보지만 왕을 대피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측과 상의를 해서 대피를 하게 되죠. 3일 천하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격전의 어수선을 피해서 고종이 대피한 곳은 연경당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 방향인데 여기부터가 창덕궁 후원입니다. 따로 입장권을 끊고 또 예약도 하고 가야 되는 곳이라서 길이 막혀 있네요. 아쉽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창경궁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두 궁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흰 건물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창덕궁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창경궁 표를 끊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창경궁에 통명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갑신정변 첫날 밤에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사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밖에서 김옥균을 따라가도 되는 게 맞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 창경궁 통명전에서 김옥균과 처음에 잘 약속된 궁녀가 창경궁 통명전에서 폭발물을 터뜨립니다. 궁궐 안에서까지 폭발물 소리가 나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는 뭔가 따질 겨를도 없이 김옥균의 손을 잡고 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 어쨌든 연경당까지 도망갔던 고종은 궁을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 다케조에도 그게 맞겠다. 왜냐면 청군에 비해 너무 숫자가 딸리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자체적인 무력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철수를 동일하게 되고요. 왕이 빠져나간 문은 지금 일반인이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가보지 못했고 성균관대 학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명은 왕을 따라갔습니다. 홍영식, 박영규의 형 홍영식, 박영규 뭐 이런 사람들은 왕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왕이 청나라 군대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그 목숨을 잃게 되고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나머지 대부분을 개합하는 다케조의 공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으로 대피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천을 거쳐서 일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하들을 죽이고 왕을 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나 일본군이라는 외인들을 데리고요. 그런 모습들이 백성들 눈에는 곱지 않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일종의 역모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성난 군중들은 김옥균의 집을 불태우고 또 주일 공사관도 불태우게 됩니다. 김옥균은 거사 말미에는 이제 안 되겠으니까 왕을 모시고 인천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정 안 되면 일본으로 고종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계획까지 내포가 된 것이겠죠. 요즘 말로 뇌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나라를 바로잡아 보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왕을 해외로 데려간다, 여긴 조금 선을 넘었죠. 냉정한 판단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인지. 근데 왕도 없고 본인들도 없으면 비어있는 조선 국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갑신정변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어 왕의 어떤 신병을 이렇게 확보하고 신하들을 죽인, 그렇게 보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역모가 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구국의 결단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볼 수 있는 시각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나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근대화란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외국에 100% 의존해버렸다. 자체적인 무력이 거의 없이 일본에 너무 큰 의지를 했었고, 또 그 의지한 일본 해력마저도
당시에는 너무 미약했다,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세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당시에 청나라에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일본에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다 그런 면에서는 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